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4월 23일이네요. 자, 오늘은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895년에 있었던 일이죠. 네. 그때요. 그때 당시는 1894년이 갑오경장이고 1895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공학 농민운동도 있었지만은 청일전쟁이 인제 일어나죠. 예. 그러면서 을미사변 아주 복잡한 일들이 계속 연달아 인제 진짜 한말로 막 사건이 막 터지는 그런 해였습니다. 결국은 인제 만국조선으로 인제 가는 길목이 바로 인제 그 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조선에서 1894 년은 갑오경장의 해였습니다. 갑오경장은 사실 인제 일본의 명치유신 같이 그런 조선의 커다란 변화를 갖다 시도했던 그런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러한 시도였다라는 그런 얘기죠. 하지만은 인제 팔자가 좀 기구하다 보니까 모든 일이 꼬이고 꼬여 갖고 조선은 점점 망국의 상태로 가게 되는 시간이 아주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네, 하여튼 늘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 봐 보신 후에 댓글을 좀 부탁드립니다.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1894 년에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저희들은 동학난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인제 요즘은 동학혁명까지 인제 용어가 인제 많이 변경이 됐는데 글쎄 학문적으로 많은 고려를 해 갖고서 어떤 이제 명칭을 정했겠지만은 어 어려서 배운 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동학난이 더 귀에 싹 들어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동학농민운동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죠. 예. 하여튼 그렇게 인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지만은 어 조선 정부 입장에서 봐서는 난이에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인제 진압을 해야 되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그런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어느 정부든 그거를 그냥 방치하겠어요? 더군다나 난을 일으킨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하고 탄약을 목에다 두르고 막 이런 정도라면은 그거는 어떤 힘을 동원해서라도 이제 진압을 해야 되는 게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물론 평가는 이제 훗날 역사가 하겠죠. 예. 자, 어찌 됐든 1894 년에 이제 농민운동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걸 인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제 좀 문제가 생기죠. 예. 워낙 아무것도 없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조선이. 정말 물론 그 이전에 왕들도 일을 제대로 못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누적돼 갖고 와서 고종 때 나라까지 잃어버린 건지 넘겨준 건지 하여튼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치욕을 인제 당하게 되는데 하여튼 군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좀 뭔가 진압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걸 진압할 만한 그런 이제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또 인제 동학 농민운동을 했던 전봉준 세력이 엄청 컸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제 그 호남 지역 일대를 상당히 인제 뭐라 그래 장악을 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인제 정부로서는 정부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질 않고 요즘 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조선 조정은 이걸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청나라에다가 이거 진압을 좀 하는데 군대를 좀 파병해 달라라고. 인제 청나라가 인제 군대를 파병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일본이 보니까 이거 웃기는 얘기거든요. 조선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 그러면 일본도 군대를 같이 파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이 군대를 파병한 근거는 10년 전에 갑신정변이 있었는데 그 갑신정변의 후속 조치가 인제 천진조약이죠. 그 천진조약에서 인제 서로 이제 군대에 대해서 그렇게 합의를 한 거죠. 서로 군대를 주둔 안 하는데 누가 들어오면은 같이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제 천진조약을 갖다가 인제 근거로 들어 갖고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일본도 군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 땅에 와서 싸운 거죠. 물론 조선 땅뿐만은 아니에요. 여러 군데 싸움을 했는데 어찌 됐든 조선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었던 거고 그 아산만 일대에서 아주 커다란 해전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청나라가 졌죠 거기서. 하여튼 한 국가 사회가 내부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는 외세가 들어오죠. 아주 전형적인 이 외세 개입입니다. 정말 참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외세를 불러들였죠. 고종이라는 사람이 참. 그리고서 인제 1894 년에 이제 갑오경장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또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참 군대가 이렇게 들어와서 부딪히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서 인제 1년 뒤인 1895 년에 홍범 14조가 발표가 되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근대적인 그런 개념을 가진 뭐 헌법 비슷한 거가 바로 홍범 14조죠. 인제 그러면서 인제 뭐 을미개혁을 인제 단행을 하는데 음 단발령 같은 것들이 인제 이때 그 인제 시행이 됐던 그 정책입니다. 그래서 사두가단 차발불가단 신체발동을 수지공을 해서 참 저는 고등학교 때 그걸 보고서 '이야 이거 참 조선 선비의 기계가 대단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진짜 조선 선비의 기계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을미개혁이 단행이 되고 또 을미사변이 일어나죠. 즉 일본 낭인들이 들어와서 민비를 시해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나라예요. 이때 당시에를 들여다보면. 근데 한편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또 이겼어요. 이제 그러면서 인제 뭐 조선에서만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일본이 중국 요동반도까지 세력을 넓혀 갖고 거기까지 막 차지하고 나니까 '이야 이거 일본이 요동반도까지 이 점령을 해?' 이게 또 인제 아주 티격해 보이는 괘씸하게 보이는 그런 인제 또 세력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인제 바로 1895년 오늘 4월 23일 삼국 간섭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뭐 어찌 됐든 홍범 14조는 그나마 근대적인 의미의 헌법 제정 같은 그런 조치였는데 이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고종이 자기 왕권을 갖다 고종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왕권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예 결국은 전쟁 나고 뭐 이러면서 인제 갑오 경쟁이 인제 붕괴가 되죠. 예. 결국 갑오 경쟁도 실패를 합니다. 갑신정변은 3일천하로 끝났지만. 인제 처음에는 인제 고종한테 힘을 실어 갖고서 "야 개혁을 하자." 해 갖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해 보니까 '아 이게 내 권한을 축소해? 이런 괘씸한 놈들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고종이 뭐 이리저리 뭐 반대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제 엉망진창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해인 1896 년에 아관 파천이 일어나죠. 한 나라의 국왕이 다른 나라 공사관으로 참 도피를 한다라는 게 이걸 또 멋있게 표현해요. 아주 그냥 뭐 목숨의 위협을 느껴 갖고 거기 피신해서 거기서 엄청난 개혁 작업을 한 것 같이. 글쎄요. 요즘 챗GPT하고 인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논쟁을 많이 하는데 정말 통찰력 없는 지도자를 만나면 국가 사회가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고종 황제니 뭐 황제 폐하니 뭐 명성황후니 참 저는 참 개인적으로 고종 황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대한제국이라는 게 이제 1897 년에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죠. 그 대한제국의 인제 그 뭐 연호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그냥 황제와 같이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또 자신을 또 스스로 황제로 불렀기 때문에 고때 당시에 어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뭐 자우지간 고종의 그 위치나 입장은 황제였는데 뭐 그러면서 뭐 대한제국도 선포를 하지만 근데 제국이라는 것도 그래요. 제국이라는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제국이라는 게 여러 나라를 갖다 이렇게 한 데 묶어 갖고서 거기에다 특정 세력이 인제 어떤 자기가 원하는 걸 갖다가 이제 뭐 강제로 뭐 이렇게 뭐 사람을 동원한다든지 전쟁을 한다든지 뭐 그게 제국의 형태지 뭐 약탈을 한다든지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제국이라고 참 정말 뭐 역사책에 제국이라고 써 있으니까 제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 답답합니다. 저 어찌 됐든 이런 서사를 갖고서 오늘 방송을 좀 해 본다라면 삼국 간섭이 이제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한번 좀 살펴볼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인제 바로 1890 년대 동아시아를 갖다 뒤흔들던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삼국 간섭이 일어나고 을민사변이 일어나고 갑오 경쟁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러일 전쟁까지 이어지는 그런 흐름까지 이게 요때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뭔가 서로 따로따로 보이는 그런 사건 같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의 선으로 쭉 이어진 역사의 대형 연쇄 반응이 이제 일어나서 뭔가 불거지는 그런 사건들의 연속이라고 보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찌 됐든 1894년 조선의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청과 일본 모두가 군대를 파견하면서 청일전쟁이 벌어지죠. 하여튼 전쟁의 승자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일본이 인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청나라는 이제 완전히 이제 패퇴를 했죠. 그래서 이 청일전쟁이 끝나고도 강화조약을 맺죠. 예.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그래서 인제 일본은 인제 청나라로부터 인제 뭐 몇 가지 인제 영토에 대한 그런 이권을 갖다 이걸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을 이때 인제 일본이 차지한 겁니다. 뭐 조선 반도는 그때 당시에 뭐 인제 그런 정도까지는 안 갔었죠. 그 이후 한 10년 지난 다음에 인제 을사 조약이 인제 맺어지는데 외교권을 그때 가져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팽오열도도 인제 일본이 차지를 합니다. 팽오열도라는 게 대만 해협 가운데 인제 조그만 그런 섬들이 있는데 그게 팽오열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가장 중요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동반도를 인제 일본이 차지하는 거죠. 그 요동반도는 전략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죠 사실은. 뭐
이게 조선을 통해서 이제 만주로 올라가야 되는데 뭐 그때 당시에 조선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바다를 통해 갖고서 이제 요동반도를 상륙을 해 갖고 거기다가 뭔가 일본이 예를 들어서 큰 뭐 군사 기지를 건설한다든가 거기다 산업시설 만들고 뭔가를 자꾸 만들어낸다라면 일본 세력이 인제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시간이 지나서 조선을 먹고 만주를 차지하고 어 뭐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그 인제 이쪽 중국 쪽에 와 있었던 어떤 그 서구 열강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거 그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인제 그때 한 거죠. 하여튼 그 요동반도라고 하는 것은 만주와 중국 북방을 인제 잇는 그런 길목이잖아요 예. 여순과 대련 같은 항구는 거기다 거대한 해군 기지를 일본이 건설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와 있었던 러시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일, 뭐 프랑스, 영국 뭐 이런 입장이 그게 결코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인제 일본은 그때 인제 상당히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갔죠. 이제 유럽 열강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다라고 일본이 이제 확신을 한 거예요. 일본은 이 유럽하고 같은 동급의 나라를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우리는 그런 생각도 못할 때인데 일본은 산업 발전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결코 서구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한 나라예요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을 참 우습게 보는데 어 그건 이제 민족적인 감정이고 하여튼 어찌 됐든 일본이 굉장히 노력하는 한 나라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그거 뭐 넘어가는 노력을 해야지 일본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상치 못한 강대국들의 압박이 일본을 인제 향해서 들어온 거죠. 그게 바로 삼국 간섭입니다. 1895년 4월 23일 날 뭐 충격적인 거죠. 이날이 됐는데 일본 정부는 아주 충격을 받은 거예요. 러시아,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이 세 강대국이 일본에게 공동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야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줘라. 네가 왜 여기 와서 꽉짝거리냐. 응? 꼴을 못 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일본이 교도보를 확보를 하면은 러시아, 프랑스, 독일 다 그 입장이 그랬을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가 여기서 실권을 잃고 우리가 거꾸로 쫓겨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일본 입장에서는 그 청일전쟁이라는 걸 치르면서 아주 굉장히 희생을 치르면서 얻은 큰 승리의 전리품인데 전쟁도 치르지 않은 유럽 국가들한테 다 뺏기는 거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세 나라의 입장을 본다면은 그 러시아는 이제 우리가 늘 그 학교 다니면서 배웠죠. 부동항을 찾아서 굉장히 남으로 내려오는 건데 이제 영국이 그레이트 게임을 걸리면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고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삼국 간섭에 영국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러시아를 갖다 막아야 되는 것은 뭐 프랑스나 뭐 독일 입장에서도 음 뭐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봐서는 '야 이게 자꾸 남으로 내가 내려가야 되는데 요동반도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으면 자기네들이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담한 거예요 삼국 간섭에.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는 러시아하고 동맹 관계에 그때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정책을 그냥 못 이기는 척 따라간 거. 그다음에 이제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 '아 이거 일본은 그대로 놓다가는 안 되겠네. 일본이 그냥 일단 급성장을 해 갖고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견제를 해야지.' 예 그러면서 인제 사실 독일도 중국에 와서 발판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요동반도를 뺏겨 버리면은 일본한테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인제 이 세 나라가 이해관계가 각 달랐지만은 공통된 그 판단은 하나였어요. '일본이 요동반도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그걸 요구합니다. 그게 바로 인제 삼국 간섭이라는 겁니다. 인제 일본이 너무 빠르게 막 성장을 하니까 예 여기서부터 '제동을 걸어야 된다.'라고 인제 그 공통된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결국 삼국의 군사력을 동시에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뭐 청일전쟁에서 이겼다 손치더라도. 근데 인제 요동반도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배상금 3천만 양을 추가로 인제 받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받고 요동 땅을 파는 거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일본 내부에서 또 막 분노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자식들이 뭔데 여기 와서 우리가 차지한 땅을 갖다 내놓으라고 그래?' 근데 인제 뭐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같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군사력이 뭐 세 나라를 합친 거에 비해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인제 어쩔 수 없이 요동 반도를 내줬지만은 그 일본 내부에서는 이제 분노가 폭발하는 대신에 "야 그러면은 우리가 조선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분노가 그렇게 폭발이 된 겁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그 이전부터 뭐 정한론이라는 게 있었죠. 뭐 정한론? 따지면은 뭐 임진왜란 때도 결국 그게 정한론 아니에요? "내가 중국을 명나라를 칠 테니까 길을 비켜 다오." 그러니까 인제
부산에 있었던 그 송상한 부사가 어 죽음은 죽었지 니네들한테 길은 못 내준다." 이제 이렇게 딱 답신해 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임진왜란이 시작이 되는 건데, 어찌 됐든 일본의 분노는 이제 조선을 통해서 푸는 거죠. 그 정한론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좀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에 일본도 이게 정한론이라고 해서 조선을 칠 거냐 말 거냐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인제 이 10년 뒤에 인제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지죠. 네. 하여튼 기분 나빴을 거예요. 일본은 뭐 '아 열강한테 우리가 굴복을 했구나.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저거 조그만 전쟁 아무리 이겨도 소용이 없구나. 그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면 대륙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섬나라에서만 있을 거냐. 그러니까 조선을 쳐야 된다.' 그게 정한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제 일본이 인제 정책이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인제 조선에다가 개혁을 이렇게 인제 지원하면서 영향력을 키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아 갑신정변도 마찬가지고 갑오경장도 일본이 사실은 굉장히 그 지원을 한 겁니다. 저때 당시 일본하고 지금 일본하고 또 군국주의 일본하고 또 다르죠 사실은. 뭔가 조선도 개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인제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한론도 급부상하고 그러면서 일본이 인제 군국주의화가 되죠. 그러니까 인제 대륙으로 진출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이제 조선은 인제 그 침략의 대상이 인제 돼 가는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결정들이 조선의 역사에는 큰 파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인제 그러면서 인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을미사변이 일어나요. 그 삼국 간섭의 그림자가 조선으로 인제 들어오는 거죠. "야 조선 반도를 쳐라." 그러니까 인제 저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 간섭이 일어난 지 6 개월 만에 그러니까 1895년 10 월에 조선에서는 또 역사상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발생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일본의 낭인들이 경복궁에 난입을 해 갖고 민비를 시해하죠. 그게 을미사변이잖아요. 일본은 민비가 친러시아 세력으로 인제 그 판단을 한 거예요. 또 실제로 그랬고 그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러시아 쪽에 자꾸 기대고 그쪽에 가서 뭐 이를 꾸미고 도모하는 그런 '왕비를 좀 제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민비를 시해하죠. 굉장히 큰 무리수입니다 사실은. 개국의 왕비를 살해한다라는 거.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조선 근대사를 이렇게 들여다봐도 민비가 죽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고종이 자기 마누라가 죽었어요. 그것도 남의 나라 낭인들이 와 갖고 죽였어요. 근데 고종이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어요. 정말 참 한심합니다 진짜. 뭐 그래서 아관파천을 했나요? 뭐 역사가들은 그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신변의 위협이 오니까 자기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도망갔다. 뭐 1896년 2 월입니다. 아관파천이 또 일어나죠. 이제 이러면서 갑오경장은 인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차례의 그 개혁을 시도를 했지만은 이제 다 인제 실패하는 거죠. 그 왕이 궁궐을 버리고서 외국 공사관으로 갔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도망쳤다라는 얘기인데 뭐 그쯤 되니까 이제 조선 정부의 기능이 뭐 상실되는 거나 다름없죠. 그 행정 관료들이 거기 들어가서 뭐 결제받고 오고 이게 참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 어찌 됐든 갑오경장은 횟수로 3 년이죠. 1894 년부터 96 년까지 실질적으로 다 붕괴돼 버리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 갑오경장이 그 실패를 한 내용을 보면은 뭐 그때 당시에 개혁 세력이라는 게 사실 그냥 그 저변이 얇았죠. 그 얇은 저변을 갖고 뭐 갑신정변도 마찬가지고 뭐 멋있게 표현해서 사회적 지지 기반이 없었다. 뭐 없을 수뿐이 없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관료층의 저항이 컸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상투를 잘라라." 그러니까 "내 목을 잘라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토지라든가 경제 구조 이런 개혁이 또 미비했다라는 그런 한계가 또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외부 인제 요인이 인제 결부가 되죠. 어 평전쟁에서 인제 일본이 승리하고 나니까 일본의 영향력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요동반도를 다시 뺏기고 반환하게 되다 보니까 일본이 조선 정책을 강경한 정책으로 드라이브를 걸게 된 거죠. 결국은 그 인제 군국주의화도 돼 가는 거지만 물론 군국주의화 되는 건 그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건 그 이후지만은 어찌 됐든 정한론이 고개를 들면서 '야 이게 조선을 그럼 우리가 집어먹어야 된다.' 인제 이런 생각을 그때 당시 일본의 엘리트들이 했을 거라고 인제 보면 딱 맞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을미사변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인제 아관파천이라고 해서 이제 러시아 공산하고 1 개국의 왕이 인제 뭐 도망인지 피신인지 저희가 모르지만은 그런 인제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결국은 삼국 간섭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위기감이 강경책으로 변했고 그러면서 인제 친러파로 판단이 되는 그 민비를 갖다가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종은 또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파천
마치 천도한 것 같이. 그리고서 인제 갑오 경장이 망가지기 때문에 뭐 이런 그 흐름을 봤을 때는 어 '조선의 팔자가 참 기구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제 이게 삼국 간섭을 주로 인제 주도했던 나라는 이제 러시아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조선하고 만주에 인제 그 세력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인제 생각을 했겠죠. 러시아 입장에서 봐서는 만주 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인제 일본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일본하고 이제 갈등이 자꾸 고조가 되니까. 근데 일본도 그럼 '야 그럼 우리도 군비를 확장해야지. 언젠가는 러시아와 한번 싸워야 된다.'라고 인제 그 생각을 그런 인식을 굳힌 거예요. 결국은 그게 1904 년에서 1905 년까지 러일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러일 전쟁에서 또 일본이 이기죠. 이게 참 그 부동항이라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러시아 그 함대가 발틱 함대가 이게 지중해를 통해 수에즈구나 뭐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저 희망봉을 돌아 갖고서 인도양을 거쳐 갖고서 말레 카яб을 지나서 인제 대만 근처로 해 갖고서 인제 대한해협으로 이렇게 뭐 그쯤 되면은 뭐 항해고 전쟁이고 '아유 빨리 도망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러시아도.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가면 블라디보스토크니까 '거기 가서 우리 좀 쉬자.' 그러는 사이에 대한해협을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일본하고 싸움이 일어난 거죠. 네. 음 작년인가 그 이제 대만 해협을 아니 대마도를 갔었는데 대마도 가기 원래 섬이 하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인제 끊었죠. 운하를 판 거예요. 그래서 인제 지금은 남북으로 분리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게 인제 러시아 전쟁을 위해서 그 대마도의 그 가운데 간헐행당한 그런 부분을 갖다 이렇게 끊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운하 위로 놓인 다리 위에 이제 올라가서 인제 아래로 내려다보고 그랬는데 정말 참 뭐 하여튼 일본으로 봐서 참 운이 좋았던 거죠. 그렇게 지친 군대하고 싸우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튼 러일 전쟁에서 그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이제 조선의 운명에도 영향이 이제 굉장히 컸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1905 년에 을사보호조약, 을사조약. 우리는 그 어려서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배워 갖고 지금 저도 모르게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툭 튀어나옵니다. 요즘 을사늑약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음 늑약이라고 하는 건 강제로 체결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저항을 했나.' 하는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을사조약 내지는 을사보호조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외교권을 뺏기죠. 뺏긴 것도 아니에요. 외교권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5년 뒤인 1910 년에 인제 한일 평합이 일어난 거죠. 경술국시라고 우리가 인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찌 됐든 뭐 그런 그 인제 과정을 인제 거치는데 그런 과정을 인제 거치다가 보니까 결국 이 4월 23일 1895년 4월 23일 날 있었던 그 삼국 간섭은 이게 뭐 단발적으로 그냥 잠깐 일어났던 외교적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엄청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날 인제 뭐 그렇게 자기가 차지했던 요동반도를 내주면서 작성한 외교 문서에 그게 결국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강화하게 만든 겁니다. '아 힘을 길러야지. 힘이 없으니까 결국 이기고도 뺏기는구나.' 이런 그 이제 결론을 도달한 거예요 일본은. 그다음에 인제 조선 정치는 계속 불안정하죠. 정치할 게 있어요. 왕이 남의 나라 공사관에 가서 정치를 하는데. 그래도 참 역사가들은 거기 가서 온갖 개혁을 그 시도했다라고 얘기를 하네. 세상에. 내가 내 집에 앉아 갖고도 개혁이 안 되는데 남의 나라 그 공사관에 가서 그 개혁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개혁이 돼요. 그다음에 인제 가부경장은 망가졌고 중국이 분할 시대가 개막이 되죠. 예 중국이 뭐 서구 열강에 들어가서 인제 갈갈이 찢어 발기죠. 그러면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제 일본이 또 이겼고 이제 그러면서 인제 한일 병합에 의해서 조선이 식민화가 되고 하여튼 이런 거대한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첫 단추가 바로 1895년 4월 23일 날 있었던 삼국 간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아시아 질서가 인제 확 뒤집히는 시대.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찌 됐든 그 이상과 같이 삼국 간섭에 대해서 개략적이지만은 종단적인 이 사건의 나열을 통해서 그 개요를 알아보았습니다. 예. 만국조선의 서사가 벌써 인제 그려지죠. 인제 뭐 이제 망하는 길이 인제 그 뒤에 펼쳐집니다.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린 군주. 예. 2026년 대한민국은 우리가 그를 대한민국의 고종 황제라고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민리를 명성황후라고 지켜 올리고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이 선전해요. 나라를 잃은 걸까요? 한일 병합 문서를 보면은 뭐 '돈 받고 넘겨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여튼 만국의 책임을 을사오적해 갖고서 행정 관료한테 돌리는 그런 군주, 그런 그 국가대표자가 칭송받는 상황. 참 정말 참 지금 생각해도 이게 비참한 일이고 이런 일이
국가가 어려운 일을 닥치면 또다시 일어난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역사는 돈다는 돌고 돈다는 말도 있지만은 역사 속에서 배우거든요. '아 옛날에 나라가 이렇게 위태했을 때 왕이 저랬구나. 그러니까 지금 위태한데 저 정도까지는 우리 역사가 받아주는구나.' 그러니까 또 팔겠죠, 나라를. 나라가 다시 위태해지면은 그 역사에서 해답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한테 떠넘기는 통수권자 면피하려고 그런 후손이 또 나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저는 이미 나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인간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개인의 팔자를 못 고친다고 그러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고 나라고 팔자는 못 고친다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참 어 그래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그렇게 역사를 인제 재해석을 해서 교훈을 얻는 그것도 역사를 그대로 놓고 분칠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서 교훈을 찾아야지 저렇게 나라를 잃어버린 군주를 갖다 황제라고 칭송하는 나라에서 정말 그런 일이 또 닥쳤을 때 그걸 치고 나갈 수 있는 어 그런 군주가 또 나올지 뭐 요즘은 군주라고 표현하면 좀 어색하고요. 그런 지도자가 나올지. 그런 지도자가 안 나온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다라는 저는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예 하여튼 참 어 벌써 이게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100 년도 훨씬 넘은 일인데 1895년 4월 23일 오늘 삼국 간섭이 있었던 날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아주 말도 많고 한도 많은 삼국 간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